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운영위원 김철규입니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대거 등장하며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를 실감케 했습니다. 로봇 부문 출품작이 작년 대비 무려 32%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중국 기업들의 양진이 돋보였습니다. 중국은 참가 기업 수 2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전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국 업체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한편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를 산업용에 특화하여 선보이는 등 경제적 효용이 확실한 산업 현장을 타겟팅하겠다라는 대조적인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정말 로봇 군단으로 뒤덮이는 걸까요? 미국은 중국산 로봇들이 자국 땅을 걸어다니는 것을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AI와 로봇 기술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오늘도 지난 2주간의 AI 기술 관련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엽니다.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마지막으로 퓨처스포에서는 영화 메간을 통해 던져진 미래 사회의 AI와 인간의 관계를 들여다봅니다. 저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장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박근영 운영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해외 지표를 통해 드러난 한국 AI 생태계 격차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AI 기술 개발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작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 미래연구원이 최근 관련 보고서를 하나 발간했습니다. AI 데이터 생태계 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혁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AI 산업 규모는 약 6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 성장했는데요. 예. 기술과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그런 데이터 환경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한국이 AI 경쟁력이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꽤 높은 편이라는 평가가 꽤 있잖아요. 근데 왜 데이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걸까요? 네, 실제로 국제 평가를 보면 한국의 AI 기술력과 정책적인 역량은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글로벌 AI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AI 개발 역량 3위, 3위. 정부 전략 4위, 네. 그리고 AI 인프라 6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네. 하지만 데이터 활용과 그런 법 제도와 운영 환경 부문에서는 35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 개발이나 정책 그리고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지만 이에 비해서 데이터 환경은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전에 안인철 고문이 오셨을 때도 얘기를 나눴었지만 한국이 데이터 거버넌스 부분이 좀 확실히 취약하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해외 평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기술과 또 데이터 환경 사이의 어떤 이런 격차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이런 차이가 실제 산업 현상에서도 좀 그대로 체감되고 있는 건가요? 좀 기업들은 어떤 어려움들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지요? 네, 산업계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은 더 뚜렷합니다. 2025년 조사에서 기업의 59.5%가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품질이 낮다고 답했고 네. 47.9%는 규제가 과도하고 법적 기준이 불확실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또 약 45%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는데요.
특히 AI 학습 데이터 확보 단계에서는 그런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같이 이렇게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에서는 데이터 부족 그리고 규제 부담을 동시에 이제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보고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데이터 생태계의 어느 지점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나요? 특정 단계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AI 생태계 구조 전반의 문제인지가 좀 불명확한 것 같은데. 네, 보고서는 AI 데이터 생태계를 전 주기 관점에서 3단계로 나눠서 분석했는데요. 네. 첫째는 학습 데이터 확보와 품질 관리이고 둘째는 공공과 민간 데이터의 통합 표준 공유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AI 서비스 모델링과 위험 관리 그리고 거버넌스 단계인데요. 네. 문제는 이 3단계 모두에서 병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병목. 현재 국내 데이터 규제 체계가 여전히 위험을 줄이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네.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또 서비스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하는 구조는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 공무원들이 엑셀 같은 걸로 많이 활용해서 데이터 만들면서 예쁘게 보이려고 셀병합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실제 데이터로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좀 구조적인 병목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 생태계 전반에서 어떤 방향의 어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있나요? 네, 약간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현재 문제의 핵심이 그런 규제 강도가 아니라 그런 데이터가 AI 생태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네. 따라서 데이터의 생산부터 학습과 활용 그리고 서비스와 위험 관리까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전 주기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AI 학습에 맞는 공공 데이터 생산과 표준화를 강화하고 국가 단위의 공공 민간 데이터 표준 체계를 확립하면서 AI 생성물의 법적 성격과 그런 책임 기준들도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미 뭐 해외에서는 더 이상 AI가 학습할 데이터가 없어졌다라고 그렇죠. 해서 알고리즘을 아무리 고도화해도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니까 있는 데이터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게 뭐 AI 3대 강국이라는 정책을 위해서는 이게 기술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 체계화해서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국방 분야에서 AI 전환을 둘러싼 조직 개편과 현장 적용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국방 분야에서 AI는 조금 무서워지네요. 네. 네, 국방부가 이번 달 1월 2일 예. AI 담당 차관보 신설과 함께 네. 국방 인공지능 기획국을 출범시키는 등 국방 AI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와 함께 특히 방산 항공 분야에서는 AI 전환이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 두 변화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맞물려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국방부 조직 개편부터 좀 이제 짚어보자면은 사실 국방부랑 AI랑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네. AI 전환을 위한 조직 체계 확대 개편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번 이 AI 차관보 신설 개편의 핵심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20년 만에 차관보직을 부활시키고 네. 그 아래에 국방인공지능기획국을 포함한 여러 실국을 두는 구조로 조직 체계를 재편했다는 점인데요. 네. 기존의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던 첨단전력기획관실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승격이 됐고 자원관리실은 폐지되면서 조직 기능도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네. 국방부는 이런 개편을 통해서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런 부대 운용 계획과 재정 계획을 함께 연계해 조직 간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네.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 국방 AI를 전담해서 기획하고 조율할 조직 체계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그런 셈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방 분야의 AI를 확실히 좀 도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조직 개편인 것 같은데요. 형식적으로는 이제 국방 AI 전담 조직이 강화가 된 셈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권한과 예산이 아직 함께
집중이 되어야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미국의 그 국방부 사례랑 비교를 해 보면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의 이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네, 전문가들은 조직 신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 국방부 사례와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미국은 2022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최고 디지털 인공지능 책임자실, 즉 CDAO를 신설해 AI 정책부터 예산, 실전 배치까지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한국은 국방부 내 여러 부서들과 그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그런 AI 관련 기능이 여러 갈래로 분산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책 수립을 비롯해 그런 사업 관리나 기술 개발 등이 서로 다른 기관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전략적으로 함께 관리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네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방 AI 역시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방 AI 정책과 조직 체계가 아직 분산돼 있다는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정책과 조직 체계는 아직 정비 중인데 산업 현장,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주요한 산업으로 떠오른 방산 항공 분야에서는 AI 적용이 이미 상당히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꼽힙니다. 네. 그 AI를 기체 개발부터 훈련과 운용, 그리고 정비와 우주 사업까지 관통하는 그런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전사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현대 공중전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그런 인간의 판단 속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식 하에서 그런 AI가 방대한 작전 데이터를 분석해 지휘하고 네. 통제 체제를 보완하는 구조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AI 기반 전술 개발 모의 비행 훈련 시스템 등에서는 실제 작전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훈련 환경에 적용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 판단과 대응이 달라지는 그런 지능형 훈련 체계로 방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많은 어떤 교훈을 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드론을 활용한 네. 이제 AI로 자동으로 그 드론이 포적을 타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저희가 현대전의 어떤 체계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단순한 이제 보조 기능을 넘어서 이제 이미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기도 했고 전략 운영에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단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AI 파일럿 그리고 뭐 온 디바이스 AI 같은 기술들이 아무래도 이런 국방에 좀 활용되기 좋은 뭐 그런 기술이겠죠. 네, 카이는 말씀 주신 그런 AI 파일럿, 이른바 카일럿을 그런 유인과 무인 복합 체계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네. 실제 전력 운용까지 염두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AI 파일럿은 약간 조종사를 대체한다기보다는 그런 비행 중 일부 판단과 임무 수행을 AI가 함께 맡아서 인간 조종사와 그런 판단과 대응 속도를 보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협업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온디바이스 AI인데요. 예. 네. 온디바이스 AI는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보내지 않고 기체 내부에서 인식과 판단, 제어를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예. 통신이 끊기거나 그런 전파 방해가 있는 환경에서도 AI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위성 영상과 항공 영상 그리고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 훈련 환경을 구축하는 등의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재현해서 그런 AI와 인간이 함께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전략들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 AI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지만 이를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아직은 미비하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군사형에서는 AI 역할이 이제 커질수록 사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되게 불안해지는 감정이 크잖아요. 안전과 그렇죠. 통제, 책임 문제도 사실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지점에서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까요? 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단 조직 개편과 기술 전환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는 아직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앞선 소식에서 살펴본 그런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방 AI 역시 그런 기술과 데이터, 조직 그리고 말씀 주신 책임 체계까지 그런 전 과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마련이 되어야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면서 국방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자리에 있는 만큼 그렇죠. 이제 이 AI를 이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오폭 사고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AI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를 얻는 우리의 국방 자원이 되려면은 이런 체계들이 좀 잘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AI로 만든 저품질 영상, 이른바 AI 슬롭을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소비한다는 소식입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전 세계 1등. 네, AI 영상 편집 플랫폼 카프잉이 네. 지난해 11월 국가별 인기 유튜브 채널 상위 100개를 분석했는데요. 네. 그런 한국 기반 AI 슬롭 채널의 누적 조회수가 약 84억 5천만 회로 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1인당도 아니고 그냥 순수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거네요, 지금. 네, 와. 이게 또 2위인 파키스탄과 네. 또 3위인 미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와, 사실 파키스탄, 미국 전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몇 배가 많죠. 네, 맞습니다. 네, 또한 조회수 상위 AI 슬롭 채널 10개 가운데 4개가 한국 기반 채널일 정도로 한국 이용자들의 소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와, 사실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1인당 조회수도 아니고 누적 조회수가 세계 1등이란 게 이렇게까지 소비가 많은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한국의 사실 소비 콘텐츠 소비 구조나 그런 걸 또 연관이 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쇼츠 중심의 소비 구조와 알고리즘 추천 방식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쇼츠처럼 짧은 영상은 제작 비용이 낮고 또 AI로 비슷한 영상을 대량 생산하기도 쉽다 보니까 그렇죠. 네. 같은 형식의 영상이 빠르게 쏟아져 나오게 네. 되는데요. 문제는 알고리즘이 영상의 정보 품질보다는 그런 체류 시간과 반복 시청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그렇죠. 자극적인 제목과 좀 더 감정적인 그런 스토리를 가진 AI 영상이 연속적으로 추천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셈입니다. 네. 알고리즘 자체가 이 컨텐츠의 어떤 예술성, 혹은 유익성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그냥 오로지 조회수와 시청 시간 이것만으로 그렇죠. 약간 정량적인 평가만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이런 어떤 수익 창출하시는 거에 되게 진심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고 계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오래되는 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많아지면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영상이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네. 그렇죠. 특히 어린이나 고령층의 경우에는 그런 동물 영상이나 교훈형 이야기처럼 보이는 콘텐츠를 사실 정보나 실제 사례로 받아들일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AI로 생성된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잘못된 건강 정보나 그런 왜곡된 인식들이 무비판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이에 개인의 시청 습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나 알고리즘 관리 기준과 같이 플랫폼 차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할루시네이션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AI가. 근데 네. 이게 영상이랑 합쳐져 버리면은 은근 사람들이 이게 믿기 쉽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광고 같은 부분에서 그렇죠. 정말 이런 구분이나 어떤 표시 의무 같은 거 좀 빨리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 AI 리터러시도 좀 강화하고 또 플랫폼 차원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주간의 AI 주요 소식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패치노트 박근영 운영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해리 스타일즈의 As It Was. Come on, Harry, we want to say goodnight to you.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AI 시대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AI 라운지입니다. 오늘 AI 라운지는 박근영 운영위원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 때문에 정치권이 꽤나 시끄럽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간헐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네.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된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에 새로운 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수급 문제를 이유로 전기가 풍부한 호남권 등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 하며 이제 불을 좀 지폈습니다. 호남권은 환영했지만 경기도와 이제 산업업계에서는 이미 착공된 사업을 흔든다며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야당은 산업 경쟁력을 깎아먹는 논란이라면서 그런 정치 쟁점화했는데요. 결국 청와대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런 갈등은 여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언박싱 AI 라운지에서는 하이의 이면수 대표님과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 진행자가 아니라 게스트로서 이렇게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리가 맞바뀌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대표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을 두고 그 아날로그 세계가 디지털 세계를 한계 짓고 있다고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저희가 이 휴대폰도 그렇고 통신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사용해보다 보면 네. 이게 저희가 무선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한한 가상 세계에서 이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화려한 디지털 세계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에는 매우 투박하고 유한한 이런 아날로그적인 실체들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거나 또 챗GPT랑 대화를 할 때 네. 그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그 센터까지 서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무선이 아니라 이 해양에 깔린 거대한 어떤 그 해양 케이블들을 통해서 이게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케이블들이 때로 손상되면은 잠수보가 직접 들어가서 물 속에서 구축이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디지털 세계라는 것이 뭔가 화려하고 또 무한한 것 같은 그런 가상 세계지만 사실 이것도 이런 아날로그의 세계의 그 물리적 한계에 딛고 서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런 AI에 반드시 필요한 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짓고 있는 그런 네. 시설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AI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구동할 반도체가 없거나 혹은 이것을 구동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거나 네. 이러면은 다 결국 소용이 없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 물리적 한계에 이제 어느 순간 다다르게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네.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네. 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생산과 전력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한계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버틸 수가 없는 수준까지 벌써 도달해 버린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력 맞아요. 문제도 그렇고 용수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엔비디아가 주로 설계하고 있는 GPU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매우 강점이 있는 HBM 메모리 뭐 이런 네.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돌리려면은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야겠죠. 네. 그리고 이 반도체들이 구동이 되면 열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죠. 맞아요. 열이. 이거는 에어컨으로 식힐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물로 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용수가 필요하고 또 그 냉각 장치를 돌리는데도 또 전기가 또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 AI 성능이 향상이 되고 네. 또 사용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I가 소비하는 전력량과 물의 양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전기를 먹는 하마.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전기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아니냐.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없는 수준으로 이제 네. 전기를 먹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AI 구동을 하기 위해서 좀 계획되고 있는 그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보통 1기가와트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1기가와트면 사실 감은 잘 안 오거든요. 그렇죠. 네. 이 보통 1기가와트가 원전 한 기의 발전량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이 쓰는 양으로 치면 현재 수원시 인구에 해당하는 120만 인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량입니다. 센터 하나가. 맞습니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냉각수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이 미국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했는데 네. 거기에 먼저 냉각수를 공급을 하느라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생활용수를 못 쓰는 이런 일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주에 지으면 이게 춥잖아요. 우주는 엄청 그러니까 춥죠. 냉각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거대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면은 네. 전기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스타링크를 활용을 하면 지구와 통신할 수 있다. 요건 자기 자랑이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걸 하시는 분이기 네, 때문에. 아무튼.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데이터 센터에 채울 때에 이제 또 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네. 또 많은 전력과 용수가 또 더 필요한 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냥 데이터 센터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영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클러스터에 들어설 삼성과 SK 파이닉스 공장이 총 완공이 되면은 추가로 필요한 그 전력량이 대략 15기가와트라고 합니다. 아까 1기가와트가 원전 1기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기가와트가 120만 인구에 해당하는 거니까 네. 15기가와트면은 거의 뭐 1,500만에서 2,000만의 인구가 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미 60%는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게 계획만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확정된 어떤 그 발전소는 LNG 열병합 발전소를 그 인근에 짓기로 했는데 네. 그게 대략 4.5기가와트 정도입니다. 3분의 1에 미달하는 수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짓고 있는 1기 팹과 2기 팹, SK 하이닉스가 짓고 있는 그 팹 1, 팹 2는 괜찮을 텐데 네. 그 다음부터가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15기가와트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짜 AI가 전기 괴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단순히 그런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송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이 전기는 주로 해안가나 또 지방에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도심지와 좀 먼 곳에서. 네. 이제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이 먼 곳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까지 끌어와야 한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국토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송전망을 건설을 해야 되고, 그럼 그 길목마다 송전탑이 건설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송전탑을 건설을 할 때마다 각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네, 반대가 크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송전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전선 속에서 있는 그 자체적인 저항 때문에 이 전력 손실도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2023년도에 나온 그 결과에 따르면 네. 송전 손실이 우리나라가 현재에도 3.5% 정도 되는데 이게 연간 1조 7천억 정도 되는 그런 손실이라고 합니다.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3.5%지만 송전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송전탑으로 인한 이 반대도 있지만 동시에 이 변전소 증설에 관한 그 반대도 있어요. 이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하남시에 있던 변전소를 증설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또 하남시에서 이거는 우리가 받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또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장은 다 지어놨는데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이제 그런 좀 아이러니한 이제 문제가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상황인 겁니다. 유령 공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지산지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 원칙에 따라서 이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으로 좀 오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거 하드웨어적이고 맞습니다. 정말 지역에 관련된 문제인 거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트렌드 2016을 다뤘을 때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AI 패권 경쟁이 곧 에너지 총력전이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럼 이 상황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전국 단위 전력망을 깔아서 산업계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AI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에너지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 젠슨 황, 샘 올트먼 이런 AI 리더들이 진작부터 이 전력 인프라 그리고 그 변압기 이런 것들이 AI 발전의 병목이 될 것이다라고 한 진작부터 경고를 해오고 있었고요. 네. 또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미국이 전력 공급 부족 때문에 중국의 AI
AI 패권 경쟁에 질 수 있다. 아, 이런 경고를 하고 네.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한번 정전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력 공급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을 했고 뭐 거기는 원자력이냐 뭐냐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그냥 다 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거죠. 예, 원자력도 짓고 풍력, 뭐 태양광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미친 듯이 늘려서 지금은 전력 생산이 남아도는 수준이 됐어요. 특히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목표로 했던 발전량을 이미 재작년이었던 2024년도에 다 달성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여유가 있으니까 AI를 훨씬 더 고도화시켜도 여유가 있는 거죠. 네.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력 시장이 되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좀 민영화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수요가 확실하지 않으면 잘 증설을 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상대적으로 더 좀 노후화된 시설도 많고 또 인허가 과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좀 빨리빨리 증설하기가 좀 어렵고 네. 특히 제조 분야에서 변압기, 전선 등이 좀 많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여기는 독일이나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선만 굉장히 우리가 잘하고 맞아요. 있죠, 산업으로. 네, 우리나라의 뭐 LS 전선이라던가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도 자기네들의 이 발전 시스템을 확충하려면은 동맹국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 미국 공군 최고 소프트웨어 책임자 네. CSO라고 하는데 이 니콜라스 체일런이라는 분은 미국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이미 졌다라고 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AI 경쟁력이 이제는 AI 알고리즘 경쟁력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까지 약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네, 이제는 뭐 진짜 국가 통합적이 된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AI가 소프트웨어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러닝만 해오고. 근데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제조업 기반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 전력기기뿐 아니라 AI의 필수적인 반도체, 메모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질 것 같은데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굉장히 큰 전략적 자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분명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업들을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절차를 조금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제 안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그 렌즈로 이 이슈를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안보. 예, 맞습니다. 지금 이미 경제 안보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나라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진지하게 다뤄진 적이 별로 없기는 한데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담론을 봐도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한편에서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전력 공급, 그러니까 네. 지산지소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한 축이 있고요. 다른 한 축이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이 클러스터를 또 수도권에 또 짓고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를 지방에서 생산을 해서 보내면 그럼 이게 지방은 에너지 식민지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정부는 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삼아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이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그냥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갈등, 이런 평행선을 달리는 이 담론 속에서 안보라는 개념을 한번 추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역보다 훨씬 큰 차원의 이제 개념인 맞습니다. 거죠. 우리나라의 진짜 이 안보. 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반도체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전부 수도권에 넣는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반도체 관련 인프라가 뭐 용인, 이천, 여주, 뭐 화성 이런 곳들에 주로 있는데 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거나 네. 혹은 거대한 화재, 거대한 재앙이 수도권에 일어났다거나 뭐 그리고 수도권의 전력망이 뭐 좀 문제가 생겼다거나 했을 때
네. 이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생산 시설들이 전부 다 마비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이 반도체 생산 시설들이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계란 네.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조차도 사실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국가의 어떤 생존이나 미래가 걸린 이런 반도체 문제 이런 거를 사실 한 곳에 몰아넣는 거는 꽤나 리스키한 영역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이제 전국에 쪼개서 네. 배치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TSMC도 연구소랑 본사는 수도권 근처에 있는데 네. 공장들은 전국구에 나눠서 분포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대만 섬을 딱 봤을 때 크게 이제 북부, 중부, 남부에 있는데 네. 북부, 중부, 남부에 각각의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설치가 네. 되어 있는 거군요. 사실 그 대만의 인구가 우리의 반밖에 안 되고 반도 네. 안 되죠. 네. 그리고 그 국토 면적도 우리도 훨씬 작은데도 경상도 정도의 그렇죠. 사이즈죠. 그 안에서도 그래도 최대한 분산을 하려고 네.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거기도 우리랑 비슷해요. 전력과 용수의 부담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여기가 그 불의 고리라는 그런 지진이 매우 잦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공장이 섰을 때 다른 공장은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중국입니다. 네.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미사일을 한 지역에 집중포화해서 그 공장을 마비시켜 버리면은 대만의 이제 시설이 아예 돌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분산해서 이 리스크를 좀 분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전략을 펼쳤던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렇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 경제개발 시기에 그 군사 정권이 이 그 일부러 전략적으로 뭐 구미, 창원, 진주, 맞습니다. 울산, 여수 이런 남부 지역에다가 산업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좀 발전을 시켰었죠. 네. 수도도 옮기려고 사실 했었고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용인 클러스터 논란이 단순히 입지 경쟁이나 그런 효율성 논쟁을 넘어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네. 지금 다들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점점 더 냉혹해지고 있는 그런 국제 지정학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맞아요. 그런 국가 100년대계의 시험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이 서울 집값 폭등과 또 이 지방 소멸 문제도 이미 제가 느끼기에는 임계점에 좀 도달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는 거기에서 느끼는 박탈감도 지금 네.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 자체, 우리나라 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침 국제 안보 환경도 매우 좀 좋지 않게 변화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안보를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하나의 축으로 좀 고려를 해서 고민을 이제 해보자는 거죠. 이번에 이제 특히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있는 지역이 새만금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네. 해서 이 새만금에 꼭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착공을 시작을 했거나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간 그런 것들을 되돌리자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다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짓지 않은 시설들이 더 있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1기, 2기 그 팹만 짓고 있는데 네. 아직 그 이후에도 더 몇 개가 더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방에 더 좋은 여건이 있는 이 안보적으로도 전력적으로도 좋은 곳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경제나 안보나 이런 거에 대한 가진 시각의 패러다임을 좀 이제는 바꿔야 된다. 예. 그런 시기가 왔다고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되는 방향으로 이제 시각을 바꾸면은 좀 네. 길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예시로 이제 좀 어떤 지역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각 강역 시도의 이 전력 자급률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이 9개의 시도가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많은 그런 지역이어서 다른 여기는 데서 끌어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끌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일단 끌어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7개 시도가 발전량이 더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요. 네. 특히 경북, 충남, 강원이 200%가 넘을 정도로 전력이 좀 충분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전남이 198%, 부산이 의외로 174%로 전력 자급률이 꽤 높았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부산도. 그런데 충남과 강원은 사실상 수도권의 전력을 다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산은 이
경남과 울산에 또 이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전 시설을 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경북과 전남 지역이 아마 후보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저의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인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을 할 때 후보지로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던 지역이 있어요. 어디죠? 거기가 경북 구미시입니다. 아, 또 마침 경북이네요. 예, 경북 구미시 같은 경우는 이 그 박정희 정부 시대 때부터 산업도시로 이제 발전을 해온 그런 도시잖아요.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대기업들이 최근에 조금 빠져나가면서 도시가 약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 이 구미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반도체 클러스터를 좀 지어보자라고 한번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용인에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재 유치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들이 지방에는 안 갈 거니까. 안 갈란다. 네, 그러니까 지방에는 못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물론 이 수도권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미 인근에도 사실 만만치 않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포항에 포스텍이 있고요. 그렇죠. 대구에 이제 경북대학교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디지스트라는 이제 과학기술 특화대학이 있고 또 구미에는 또 금호공대라는 네. 산업에 또 특화된 그런 대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경북 지역이 전자산업, 이 부품 산업이 매우 발달한 그런 지역이어서 이 대학들이 사실 대부분 전자공학이 매우 강한 그런 맞습니다. 대학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구미 지역에 인재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분들은 원래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나고 자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지역에 정착해서 사실 의향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보를 함께 고려를 해서 이 지방에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네.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 인재가 필요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그냥 수도권에 남겨두되 네. 생산 시설들은 좀 지방에 둘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 어떤 자유의 시대, 자유무역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네. 이제는 지정학의 시대가 이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근시안적이고 네. 또 위험이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과 용수 부담도 분산하고 또 국가 안보도 고려한 이 분산 배치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 프로젝트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 탄소 중립까지 이르는 국가적 난제들을 함께 풀어낸 좀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의 이제 경제 성장 전략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이다. 그리고 맞습니다.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잘 현명히 판단해서 슬기롭게 일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면수 대표님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거대한 퍼즐을 에너지와 안보라는 시각으로 언박싱 해봤습니다. 디지털 기술 뒤에 숨겨진 아날로그적 진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주신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간지능연구소 하이가 AI 시대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네. 네, 다가오는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에 위치한 FKI 타워 컨퍼런스 센터 2층 루비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반도체, 기후,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발제도 해주시고 또 토론도 나눠주실 예정인데요. 참가 신청은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 휴먼 AI 인스티튜트나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토론회에서 AI 시대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에 관한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오늘 AI 라운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콘텐츠를 통해 만나는 미래 사회 퓨처 스포.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책, 영화, 연극 등 각종 콘텐츠를 통해 미래를 엿보는 퓨처 스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의 장지웅 사무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오늘 만나볼 콘텐츠는 뭘까요? 네, 오늘 콘텐츠 얘기를 하기 전에 짧은 질문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친구를 대하는 것보다 혹시 AI를 대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신가요?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철교님 어떠세요? 저는 좀
막대하는 것 같아요. AI로 오히려 좀 더 그럼 편하긴 한 거네요. 편하긴 한 거죠. 네. 이게 왜 안 되느냐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즘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챗봇과의 대화가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서 마음 상담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공공연히 알려져 있죠. 네. 이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일부 젊은이들이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AI 챗봇에 정서적으로 기대고 있다면서 네. AI가 사람 사이의 소통을 돕는 보조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친구나 가족을 완전히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 2022년 AI가 친구나 가족을 대체하면 어쩌지? 라는 질문을 담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가요? 오늘 이 여러분들과 오. 이야기를 나눌 영화의 제목은 바로 메간입니다. 그거 저 공포 영화 아닌가요? 맞아요. 다들 네. 공포 영화로 생각하시죠. 네네. 이게 추운데 공포 영화를. 그냥 이 한겨울에 이 영화가 이 공포 영화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패싱하기도 했을 거예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아 네. 그러셨죠. 이 제가 단언컨대 이 영화는 공포가 아니라 코미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영화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사탄의 인형 시리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겉포장은 공포이기는 한데 내용 영화 속에 유머가 좀 많이 포함되어진 약간 영화입니다. 블랙 코미디인 거죠.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우선 영화에 대해서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정말 짧게 설명드리면 이 KD라는 10대 소녀가 주인공인 영화인데요. 네. 이 KD가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고 난 뒤에 네. 이 로봇 개발자인 이모 젬마와 같이 살게 됩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이 젬마가 이제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아이도 없다 보니까 아이를 갑자기 이 10대 소녀를 키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제 메간이라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메간이 이제 고성능 AI 휴머노이드 스스로 계속해서 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링크로 연결되어진 그 이용자의 성향에 완전하게 맞춰져 가는 그런 형태의 이 AI 로봇인데 예. 네. 문제는 이제 처음에는 이 AI 로봇인 메간이 등장하면서 육아가 좀 쉬워지는 것 같지만 음흠. 점차 이 아이가 통제를 벗어나면서 네. 이 메간이 폭주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이 미래 사회를 좀 그리고 있는 그러한 영화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었던 고민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계속 남았던 질문이 뭐였냐면 네. 과연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뉴스처럼 인간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AI가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 겁니다. 네. 예. 이게 앞에서도 AI 챗봇을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나타나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작년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가 무려 35만 337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해요. 네. 이게 2020년에 집계됐던 수치보다 4년 만에 76%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디테일하게 그 연령별로 좀 따져보면 네. 13세부터 18세까지 지금 이 메간 속에 나오는 그 KD와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죠. 예. 우울증만 6만 896명, 와. 불안장애가 2만 6천 명, 스트레스 반응이나 적응장애가 17,000명, 네. 양극성 정동장애가 6,800명.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근데 이 빈 공간을 AI 챗봇이 채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아까 우리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AI 슬럼 영상 네. 이런 것들로 지금 이러한 어떤 사실 정신질환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는 그렇지만 어쨌건 정신적인 외로움, 소외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소비하고 있다는 그러게요. 지점에서 네.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침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던 걸 보니까 맞아요. 실제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적인 거를 형성해야 될 시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놓쳐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 오픈 AI가 이제 최근에 성인용 챗봇 사업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소식도 전한 적이 예,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 AI 업계가 파편화된 사회의 빈 공간을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다라는 지점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 AI가 아니더라도 개인 간의 끊어진 연결고리에 뭐 게임이라던가 SNS라던가 이런 다른 중독적인 요소들은 계속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이 영화 속의 메간과 같이 이 고성능 AI 기술이 탑재된 존재는 사실 게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개인을 잠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이 아이러니하게도 AI 휴머노이드 실현이 가까워질수록 이 파편화된 공동체와 개인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실제로 AI 챗봇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살까지 이른 그 미국 청년의 사례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사례까지도 저희가 또 마침 전달을 한 적도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사실 뭐 빠르게 정리를 하자면 누군가는 새로운 기술에도 스스로 가치를 좀 지킬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누구는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기술에 종속되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개인의 역량의 문제로 치부를 해서 방치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모두 그렇다라고 답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이게 단순히 AI 기술을 인간관계에서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장이거나 혹은 뭐 더 기술을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다만 우리에게는 아직 여전히 시간이 있고 AI의 기술 발달에 따른 이 윤리적 규제만큼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메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 나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어떠한 매개체에 기대어서 해소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어떠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가? 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동체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나는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이거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연대감, 이 공동체 감각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오늘 퓨처스포에서 다룬 영화는 메간이었고요. 뭐 네. 짧기는 하지만 참고로 작년에 메간 2.0도 개봉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메간 이거 준비하면서 메간 2.0도 같이 봤는데 네. 이 메간 1에서 나눈 얘기들은 인간 관계에 대한 좀 질문을 던졌다면 네. 메간 2.0에서는 좀 더 넓어집니다. 과학 기술은 인간이 통제해야 하는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명제가 사실이라면 좀 더 철학적으로 왔네요. 네, 그 과학 기술을 인간이 통제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좀 던져요. 이게 네. 그 예고편도 그렇고 영화의 홍보 포인트가 계속 공포 또는 이제 코미디 이런 쪽으로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한번 보시면서 영화는 가볍게 보시되 고민은 깊게 해보시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화 메간을 통해서 고성능 AI가 가족 또는 친구를 대체하게 되는 미래를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 공포 영화로 생각을 해서 보지 않았는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을 소재로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AI가 발전할수록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과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퓨처스포 영화 메간을 통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미래 사회를 엿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